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애매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수가 저점에서 일단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사실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보면은 딱히 뭐 좋아진 거 없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국내 주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월부터 꾸준하게 상저하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상저하저면 그러니까 저와 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와 고의 기준을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200주선. 네, 지금 현재는 한 2,500 한 10몇 포인트 정도 있을 것 같은데 200주선을 뚫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반등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차트 열어보시면 200주선을 터치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200주선이 2,500 정도가요? 네, 2,500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2,400 네, 60 정도 네,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왜 제가 200주선을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200주선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주선에 가까워지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미국의 CPI가 반등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 중고차 지수가 올랐다. 그리고는 또 CPI의 기준이 바뀌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하는 속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채권 시장을 기준으로는 금리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하고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페드와치도 지금 보시면은 올해 기준에 원래는 12월 전에 금리나 한 번 혹은 두 번, 좀 많게는 3번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12월 기준에서 한 번 인하와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이 거의 비슷한 확률이에요. 말 그대로 채권 시장에서도 연준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하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장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어딘가가 파산이 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던 이유 자체도 영국 채권 시장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07년, 8년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 글로벌로. 이러다 보니까 한 곳이 잘못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 튼튼한 줄 알았는데 터졌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애가 너는 왜 터져? 너는 왜 터져? 이렇게 터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PF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 역시도 은행이 터진다는 게 아닙니다.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사모펀드 같은 게 터져나가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2차, 3차로 말 그대로 그냥 시장가 매도가 터져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단이 막혀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상단을 그러면 뚫어내려면은 지금 고금리를 소화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비용 대비로 실제로 이제 상품 판매 가격이 그 100% 반영돼서 올랐느냐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야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고, 고금리가 있다 보니까 적당히 오르면은 차익 실현 혹은 약간의 보험적으로 현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200주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라인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뚫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이제 실적이 턴을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작년 한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팔다가 하반기부터 스물스물 사더니 올해 들어서는 거의 한 7조 정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연준에 더 강력한 발언을 하니까 다시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수세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네. 좀 매수한 상황인데, 그래서 외국인의 현재 수급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의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월 초에 강하게 들어왔던 그 수급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1,200원대 초중반, 1,260원 정도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 요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 200을 말 그대로 주워 담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도 바닥은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수가 어디냐 그러면은 중국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시진핑 3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뺐고
이 과정에서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테크가 50%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하락하기 전 라인. 그러니까 딱 바닥에서 따블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냥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수준에서 조금 올라왔구나 정도고, 이게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이제 신흥국 기준으로 중국, 대만, 한국을 동시에 매수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을 매수하면서 약간은 이제 패시브로 들어온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온 것이지, 한국을 찍고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비율로 따져보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7조를 샀다고 했는데 중국이 1월하고 2월 초까지 기준으로 20몇 조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샀네요. 네. 근데 이게 신흥국 ETF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과 중국이 별반 비율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이 저평가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걸 돌린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 부여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부분은 대형주가 아니고 2차 전지에만 들어왔죠. 2차 전지를 많이 샀다.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라든지 혹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또 바이든이 강력하게 그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한국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찍어서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는 IRA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법이 다음 주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세트 업체는 약간은 지수 플레이에서 눌려서 못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저 대형주들이 조금 무겁고,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자본을 땡겨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조금 우량한 중소형주, 말 그대로 저는 1차나 2차 하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벤더들 중에서도 실적이 있고 기술이 있고 납품했던 실적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산 섹터가 지난주부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 IRA 법안 관련이라든지 한국이 뭔가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쪽 섹터이긴 한데,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또 다음 주 정도에 IRA 통과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약간 좀 그때 수급 플레이를 노리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좀 접근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을 배제했을 때 이제 공급망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기술이 존재하고, 그리고는 미국이 만족할 만큼의 이제 공급과 그 다음에는 기술 수준, 그리고는 또 좀 빨리빨리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도 여기에 동의하면은 꾸준하게 우리나라 이제 수급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말씀 나눠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일단 먼저 반도체,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죠. 삼성전자. 자, 지금 한 6만 원대 한 초중반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제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투자를 하는데, 저는 하이닉스를 이번에 94,000원대에서 다 털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효과에서 단기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서 제가 환율로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맨날 라이브를 하면서 저 이제 하이닉스 여기 가면 다 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 팔았어요. 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죠. 더 갈 것 같은데 하고, 처음에 이제 94,000원대를 딱 찍었을 때는 반 팔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다 팔 겁니다 하다가 항상 그래, 항상. 네, 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오길래 다 던졌죠.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92,000원인가 1,000원 하고 있던데, 일단은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그죠 7만 원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현 주가 레벨에서 적당히 박스권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성전자도 박스를 그리겠죠.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뭔가 인플레이션이 녹아 나오고 DDR5가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올라가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결국에는 지금은 초반에는 이제 뭔가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가격이 다 100% 전가가 안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다시 올라오면서 사이클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그때는 얼마를 벌 것이고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인가.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8만 원 정도에서 이제 8만 원에서 8만 원 뭐 중후반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죠? 만약에 그때도 이제 우리가 다들 한마음 뜻으로 10만 전자를 외치면은 10만 전자를 갈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이게 워낙 2020년도, 2021년도에 급등했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고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뭐 배당을 보든 실적을 보든 그러면은 이번에는 랠리가 좀 나와준다 그러면은 8만 원 위에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공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이제 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쯤에 평단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더 사셔야 된다. 네, 지금도 이렇게 좀 밀렸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더 사야 된다. 다만 시간을 최소 1년, 좀 길면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두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이게 기간이 좀 늘어지는 이유는 지금 뭐 미국 채권 시장이 보여주다시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끌고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나 실적이 돌아서기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못 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챗GPT가 됐든 오픈 AI가 됐든 메모리가 많이 쓰일 거야. 쓰일 거는 맞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꾸준히 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올해는 박스, 그리고는 요게 끝나면은 이제 우상향, 그리고 목표는 10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상 그 경기에 상당히 빨리 선행하잖아요. 네. 주가 측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적자를 내거나 실적이 안 좋을 때부터 바닥 찍고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올해 약간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그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경기 선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선행 지수를 보시면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언제 바닥을 찍느냐라고 하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돌릴 때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시면 약간 이제 경기를 타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황 자체가 경기를 선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OECD에 있는 G20 국가들이 이게 막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녹아서 나오는 게 경기 선행 지수인데 걔가 돌아서네, 경기가 좋아지네 라고 하면은 지수가 이제 같이 코스피 지수 같이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직까지는 하락 국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돌아서면서 이제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돌리는구나를 확인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자꾸 이제 본인들 경기가 좋다. 그리고는 본인들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리고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관점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역 수지에 이제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말 그대로 미국만 경기가 좋아서 미국만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게 반복이 되면은 달러가 또 강세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신흥국들이 이게 원자재가 어쩌고 저쩌고 무역 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달러 강세 모든 게 연결이 되면서 경기가 돌아설 듯 안 돌아서는 그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하는 게 뭐 빠르면 올해 여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바닥이 언제일지 확신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조금은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좀 앞에 말씀하신 부분 돌아가서 네. SK 하이닉스는 94,000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약간 기준을 잡는 게 약간 기술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평선이라든지? 기술적 이평선도 있고 환율 기준에서 제가 이제 뭐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기준에서도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사고 들어오는 속도에서 뭘 봤냐 그러면 항생테크 지수를 봤어요. 항생테크 지수가 전고를 찍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딱 그 라인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라인 정도 수준에 와 있어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지수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더 갈 수 있는 룸이 없구나. 그리고 코스피를 딱 봤더니 2,400 이제 중반대 정도 왔는데 여기에서 그죠? 외국인이 더 사준다 그러면 200주선까지 가겠지만 간다 그러면은 거기를 안 닫는 게 주식의 어떻게 보면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이면은 충분히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서 좀 수익을 보는 게 맞겠다 하면서 좀 발을 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어차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고 뭐 반도체 섹터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네. 뭐 그런 신흥국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수급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항생테크 지수를
뭐 말씀하시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는 계속 사야죠. 오, 네. 왜냐면 진짜요? 네이버는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나쁘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포시마크 인수건이 떴을 때도, 어이구, 저기 보니까 200주선, 200월 선이 13만 원에 있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주주였고요. 지금도 주주고요. 네이버는 최근에도 올라가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사를 한다라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많이 시키다 보니까 또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요. 또 샀죠. 네. 저는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그 주가 보고 그냥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샀는데, 제가 한번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항생테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의 주봉과 항생테크 주봉을 보시면은 색깔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 10월 반등장에서부터 색깔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게임주, IT주들이 저는 좀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홍콩을 사면서 중국 테크주를 사면서 우리나라가 그 파편으로 조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굳이 아시아 테크 기업들, 특히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안 꺾일 수 있다. 최근에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제가 그저께였나요? 지난주였나요? 한번 봤는데 카카오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카카오는 빠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안 빠져요. 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계속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는 표현할 수 있어요. 구글보다 비싸다 혹은 텐센트보다 비싸다. 중국의 테크나 미국의 테크보다 비싸긴 한데 그 관점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투심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지배구조를 놓고 봤을 때 굳이 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버팁니다. 근데 카카오는 계속해서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나 아니면은 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은 카카오는 조금 밀리면서 못 올라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지금 카카오의 공매도와 네이버의 공매도를 보시면 그것도 뭐 추세상으로 카카오는 공매도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카카오는 계속해가지고 지배구조가 안 좋다 혹은 주식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는 최대한 물타기 같은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운이 좋아서 올라오면은 뭔가 이제 탈출이라는 표현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이버는 빠지면 빠지는구나, 오르면 오르는구나 계속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카오는 최근에도 그 카카오 엔터 쪽으로 그죠? 이번에 뭐 SM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도 맞아요. 사우디에서 1조를 증자를 받았다. 투자금을 받았다라는 게 증자잖아요. 그러고는 그게 한 2년 정도를 보고 IPO를 노리고 들어오는 돈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카카오 엔터에 뭐 웹툰까지도 해외 자금을 계속 유치를 했고 지금 알짜 산업이라고 보는 그런 친구들이 결국 IPO가 돼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카카오는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IPO가 나오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지주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카카오는 정말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네이버는 뭐 모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네이버, 카카오 좀 다른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챗 GPT 열풍이 되게 뜨거운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공지능을 열심히 예전부터 계속해서 개발하고 약간 업계에서 인정받은 그런 기업이 삼성전자랑 네이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카카오는 약간 그 순위에 못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만 봐도 약간 좀 이런 좀 수영장에서 이제 물이 빠지면은 누가 이제 뭐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가 증시의 장기간 주도주로 자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은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을 좀 많이 땡기기도 했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신고가 랠리를 쓰고도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꼭 따라붙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유상증자. 그렇게 자금이 좀 부족한가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연애 순익 기준에서 이제 조 단위까지는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은 뭐 2조, 5조, 10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를 한다 혹은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막 성장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작았고 그 다음에는 증자하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희석 효과가 그때는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보고서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보고서에서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PSR, PDR, PER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24년, 2026년, 2028년이 됐을 때 얘가 얼마나 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발행한 주식수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얼마다라고 설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라는 개념을 그때는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은 오히려 목표 시총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목표 시총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중반대, 10조 초반대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 시가총액이 만약에 50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한 3배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대규모 계약 공시를 낼 때마다 증자를 합니다. 증자를 조 단위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희석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발행된 주식수보다 이게 2년 뒤, 3년 뒤에 발행된 주식수가 더 많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도 기관들이 이번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좀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텐베거가 나온 종목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히고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다가 EPS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가치가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과연 2026년, 7년 됐을 때 규모가 정말로 만들어졌고 목표 시총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EPS, 말 그대로 한 주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 업사이드 여력을 보면은 2배까지 보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50%에서 한 2배? 그리고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3배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부터 텐베거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금 여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우상향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본 조달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는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를 스마트폰 배터리부터 해왔었고 ESS에서도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의 지분도 조금 이제 LNF는 낮은 편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기업이 현금이 많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닌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주식을 더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걸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주가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 거라 그러면은 빠지면 사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100%, 200%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20%, 30% 조금은 낮게 가져가시면서 스윙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핵심은 자본 조달 능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엘젠솔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그 기업 집단이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조금은 편해요. 그래서 규모가 아예 작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의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좀 편하게 우상향으로 좀 장기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이제 공시가 나오고 있지만 자금 조달 능력 측면에서 조금은 시장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가 확대되는 거는 기정사실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생산 능력 확충 관점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오르면은 뒤따라서 오는 그런 또 악재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텐베거가 수도 없이 나온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쪽에서 언제든지 약간 좀 공매도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자본 조달 능력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없는 사람만 보세요라는 네.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테슬라 언제부터 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포드 PER 기준으로 몇 배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숫자가 찍힌 애들은 이제는 규모가 만들어졌다. 그럼 연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연평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 기준으로는 올해도 40에서 50% 증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판매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이요? 네. 그리고는 이 부분을 추가로 더 할인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차는 많이 팔지만 한 대 남겨먹는 그 이익률 자체가 30%가 넘던 테슬라가 이게 20% 중반대
20% 초반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부분이 좀 깎이게 되겠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도 130만 대, 올해 기준에서는 200만 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현대차의 5분의 1의 인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성장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가치주라든지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숫자가 찍히는 성장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포드 PER을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가이던스상으로는 150에서 200달러 정도가 포드 PER 한 30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200달러 위를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소위 이제 지난주에도 공매도가 쌓였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서 월스트리트 역시도 적절한 포드 PER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지금의 가이던스보다 할인 판매를 더 추가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얘들이 많이 팔았을 때 남겨 먹는 돈이 적어지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또 줄어든다라는 그런 공식하에 포드 PER이 올라가겠네. 그럼 목표 주가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게 조금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월스트리트에서도 보고서가 나온 게 한 150에서 200달러 사이에 목표 주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계산기를 돌리는 건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해졌어요. 워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깜짝 공장이 만들어지고 깜짝 흑자를 낸다 이것보다는 얘가 그러면 속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연 평균 뭐 2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각자 계산기를 드시고 얘가 이제 그 IR 자료를 보시면은 몇 년 동안의 그 판매와 그 다음에는 지금 뭐 EPS라든지 혹은 영업이익률, 차량 판매 영업이익률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놓고는 계산기를 조금 두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차트 기술적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150 정도면은 150 정도까지 밀리면은 충분히 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이평선 보니까 160, 뭐 150, 140 이 정도의 뭐 여러 가지 선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0달러 근처입니다. 여기서만 20% 빠지면은 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빅테크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차트를 리셋을 하세요. 2021년, 2022년 차트를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투자자들이 새로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해 차트부터는 리셋을 하셔가지고 전저, 전고를 계속 계산하시면서 전고 대비 20% 빠졌다 매수, 전고 대비 25% 빠졌다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 평균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10% 빠진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는 뭐 20% 빠진 매수. 왜 전고는 뚫을 만한 충분히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밀리면은 더 추가 매수. 그러면 전고를 뚫으면은 거기서 이제 타이밍 재면서 분할 매도. 이걸 반복을 하셔도 테슬라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차트를 지워버려라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는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도 그렇고 또 작년의 하락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고점마다 대주주의 매도 이슈가 있으면서 공매도가 또 동시에 또 판을 치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올해 1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의 대부분의 그 IB 혹은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보고서를 내면서 그전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PDR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뭐 PEG라든지 막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딱 올해 1월부터 보시면은 포드 PER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대형 종목, 성장주의자 대형 종목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틀에다가 놓고 테슬라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만의 특별한 공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식 내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차트만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셔도 좀 더 되지 않을까. 대신에 2023년 차트부터를 보시는 게 좀 더 기준에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여쭤보겠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5%인데 이게 네. 뭐 몇 년이 지나면은 뭐 20%대,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런 근본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그 자동차의 전체 생태계를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생태계상에서 전기차만을 만들면서 100만 대를 넘게 생산하는 기업은 테슬라와 BYD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BYD 역시도 그냥 구공정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 높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메가 팩토리를 돌리면서 기가 팩토리를 돌리면서 얘네들 공정에 대한 혁신을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를 팔았을 때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10%에서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을 보시면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대충 5% 전후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20% 전후를 이제 낼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30%, 지금은 할인 판매를 해서도 20%대라고 계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여기서 더 할인을 할 수가 없느냐? 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은 할인을 할 수가 있느냐? 어려울걸요. 아, 오히려 약간 치킨 게임으로 번지면 네. 생산력 1위, 그 다음에 공정 효율을 성공한 테슬라가 네.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더 떨구고 더 떨구면 오히려 사람들이 테슬라만 이제 최우선으로 살 수밖에 없을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제 그런 시장 논리를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를 굳이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10배를 바라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반적인 우리가 뭐 봤었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약간 좀 그런 모습처럼 테슬라가 가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각이 좀 더 날카롭고 음. 변동성이 좀 더 큰 친구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로봇주가 다시금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지나가는 테마가 아닌가 한 작년 내내 약간 투자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말 올해부터는 다시금 계속해서 약간 본격적으로 네. 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볼만한 로봇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로봇주는 좀 조심스러운 게, 그죠?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는, 좀 그 대장주가 되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보셨겠지만,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신규 상장이고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크게 있었고, 이게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의 구조가 1개월, 2개월, 3개월 보유회수를 비율을 거셨고, 1개월 보유회수 물량이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럼 2개월 보유회수 물량이 좀 작고요. 3개월이 좀 남아있는 이런 형태인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개월 보유회수 물량을 지금 주가에 터신 분들은 이미 2개월, 3개월 보유회수 물량을 안 팔아도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실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말씀은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신규 상장주를 오랜 기간 투자하신 분들이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본인 돈으로 회사를 차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확장하는 초기 과정에서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익절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IPO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차익 실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이슈들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싸움에서 더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네,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로봇 쪽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도대체 투자하면 어디를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숫자가 찍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로봇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게임에 나오듯이 아니면은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로봇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로봇으로 이제 로봇의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국산화해가지고 글로벌에서 시장 경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존재를 한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감속기. 감속기. 예, 감속기가 관련된 친구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SPG라는 기업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정말 찐 가치 투자자들은 로봇주들이 오를 때 거기서 놀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숫자가 찍히는 친구들, 그쪽은 지금 몇천억 단위로 이익이 쌓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몇백억인가? 재문 한번 뜯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동네에는 확실히 숫자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수준 역시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에 뭐 예를 들어 땡땡 로봇이라든지 뭐 땡땡 뭐 로보틱스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작년도에 성장주 박살나는 그런 거를 또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는 사실 여기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가 사실 좋은 주역은 아니죠. 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직까지는 숫자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하고 굳이 보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숫자가 찍히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다음에 네. 또다시 AI. 사실 두 개가 약간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죠. 네네네. 앞서서도 챗 GPT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AI 관련주가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약간 전 세계적인 수급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기술주들이 최근에 빠르게 반등한 게 약간 이 영향도 있어요. 그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여기에서 이제 출시하는 챗 GPT 여기 네. 투자를 하면서 지금 붐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AI 관련주 중에서 볼만한 주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AI 관련주, 챗GPT 관련주 무조건 1번 엔비디아다. 일본 엔비디아? 아니, 일본은 네. 일본 엔비디아. 무조건 1번 엔비디아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관련된 연산에서 엔비디아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에서 공개 매수를 했어요. 구글. 공개 매수요? 네. 뭐 공개 매수 어떤 공개 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바로 그냥 그 상황에서 샀어요. 주식을. 구글을. 왜냐면은 이게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고 그다음에는 빙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에다가 이걸 엮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구글에서 바드라는 친구가 나왔죠. 근데 그게 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글이 1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오, 맞아요. 네, 한 주 동안 10% 정도 폭락을 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만큼 떨어져 하고 바로 샀어요. 오히려 약간 구글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못 알아준다 그렇게 보신 건가요? 그 경쟁력보다는 챗GPT가 당장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거고요. 말 그대로 지금 챗GPT가 아직까지 정확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고 그러면은 아니 제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댓글들 정보들 뭐 트위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크롤링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합해서 이걸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작자들한테 저작권 개념이죠. 원작자들한테 허가를 구하고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조금은 논의 이야기긴 한데 이 코딩 쪽으로 오픈 AI가 상당히 이제 챗GPT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게시판 자체가 오픈소스 게시판이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게시판인데 거기 있는 내용을 전부를 크롤링 해가지고 자기가 짜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픈소스 게시판에 올린 개발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나의 정보를 공유했던 이유는 이거를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는 좀 편안하게 내가 했던 이런 그 뭐 속된 말로 노가다 작업을 이제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공유하는 개념으로 올린 것인데 이거는 AI가 이걸 다 긁어가지고 지가 이렇게 뭐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내 일자리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관점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기존의 목적과 선의와 다르게 이게 수익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 이게 왜냐하면 구글의 바드 자체가 광고가 나오자마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정확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가 정확성이 있냐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챗GPT를 개발한 그 CEO조차도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우린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밝힌 만큼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당장 구글의 검색 엔진이라든지 유튜브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셀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건 노이즈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구글이 최근에 급락한 것은 이건 노이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한국 시장 관련돼 가지고는요 디램이 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램이 많이 사용돼? 왜? AI가 연산을 해야 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인텔은? 아직까지 인텔이 네.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파이어 래피즈 얘기가 이미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인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출고가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텔의 주가가 올라야지 뭐 실제로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많은 힘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려들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는 이걸 만들어주는 TSMC까지도
연장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관련돼 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투자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으로 연장한다 그러면은 그럼 언젠가는 DDR5가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겠네. 삼성전자이닉스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DDR5 관련주들, 이런 쪽까지는 조금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AI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AI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테마주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나마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NC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기업, 테크 대기업들, 카카오는 빼고요. 네.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은 좋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 이게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챗GPT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제 거액의 투자를 유치받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쉽게 말해서 그래픽 카드가 거의 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가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만들고 또 데이터 센터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이걸 연산을 돌려서 그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전기세도 내기 힘든 기업들이 테마로 오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매매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차라리 DDR5 관련주 그쪽으로 조금 투자기를 삼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이걸 네. 이제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 인공지능이 활성화가 되면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약간 장기적인 펀드멘탈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미디어 주식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건 근데 사실 약간 좀 그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결합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혹은 2023년 이후의 한국 시장 트렌드는 지배구조, 혹은 뭐 소액주주, 혹은 뭐 주주 환원, 이런 이슈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SM이 이런 사태로 이어진, 말 그대로 주가가 오른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경영권이 넘어가고 이게 뭔가 좀 이게 피비린내 나오는 돈 싸움, 머니 게임, 이런 게 나온 이유 자체도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쪽에서 라이크 기획을 건드렸죠.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소액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게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주 환원을 증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 확대를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3년마다 이렇게 특별 배당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SK하이닉스가 2021년부터 또 동일하게 주주 환원 확대를 외치고 있는 중이죠.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에 맞춰 가지고 주주 환원을 맞추고 있고, 은행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장사를 하긴 하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지배구조 이슈가 조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주로서 계속 매매에만 그칠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 환경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이랑 같이 성장하는 주주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 SM이 타깃이 됐고요. 그러면서 좀 엔터 쪽으로 이런 좀 불이 붙었고요. 또 거기다가 K 콘텐츠 아니면은 좀 K 한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 시너지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엔터 업계가 지금은 좋지만 한 가지 조금은 좀 이것도 지배구조 이슈에서 혹은 주주환원 이슈에서 조금은 답답한 게, 이번에 하이브가 SM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고 아마 예상되는 게 조 단위가 넘는 자금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소액주주가 없어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미국 기준을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은 뭐 한국에다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존슨앤존슨이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세계사로 분할해서 이제 상장사는 2개로 쪼개진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분할 기일은 2023년 하반기입니다. 되게 약간 그 기간이 기네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시를 하고 이 비율에 있어가지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장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회사를 뭐 나눈다 혹은 이렇게 거대한 회사를 흡수한다라는 이런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는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가 이제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하이브는 과점 주주가 이제 방 의장과 이제 넷마블
이라고 하는 1대 2대 주주가 50%가 넘기 때문에 굳이 개인 소액주주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또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인맥에 의해서 혹은 뭐 과거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정말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이게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소액 주주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의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하이브가 그죠? 이게 뭐 여러 가지 평가상으로는 하이브는 PER이 50이 넘어가고 거의 100배에 가까운 기업인데 SM은 PER이 뭐 20, 30배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은 하이브의 PER은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번에도 뭐 밝혀졌지만 하이브가 3조에 가까운 돈을 들고 있어요. 주주환원을 1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돈도 대부분이 이제 IPO를 하면서 땡겨온 돈인데 그 돈으로 그대로 SM을 샀단 말이죠. 과연 IPO에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SM을 사라고 이 돈을 준 것이냐? 그리고는 이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액 주주에 대한 이런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저 뭔가 이게 합병하면서 회사 돈을 쓰게 되면은 뭐 동시에 이렇게 소액 주주에 대한 이런 뭐 대처도 같이 나오든가 아니면 성장 비전이 나오든가 이렇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엔터미디어께서 좋아 보이는 기업이 있냐? 있습니다. JYP라고. 네, 거기는 이제 꾸준하게 예전부터도 뭔가 이렇게 장난질 없이 재무가 잘 나왔고 성장도 잘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들 특히 뭐 YG라든지 하이브라든지 SM 우리가 이제 빅4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나머지 세 곳은 조금씩은 다들 개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SM 인수가 사실상 뭔가 그 기업들의 시너지를 위해서 여러 번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한 의사 결정이라기보다도 사실 카카오 쪽에서 갑자기 인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시너지가 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꾸미고 뭐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에 의해서는 뭐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개별주 장세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소외주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혹시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섹터나 기업 말고도 눈여겨보는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미용기기 쪽. 아, 미용 의료기기. 네, 그리고는 또 조선 쪽. 조선 오늘도 반응 좋더라고요. 드디어 간다라는 느낌인데. 네. 조선을 제가 6개월 전부터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가장 잘하는 혹은 한국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쪽을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미용기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조선 쪽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한국이 잘해요. 그리고 한국 전체 기준에서도 수출이 늘어납니다. 여기 임플란트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고금리 시절에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와주는 뒷받침되는 실적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는 숫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 그리고는 이런 관점에서 뭐 주주환원까지 추가가 되면 정말로 좋겠지만 뭐 그게 좀 성장주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주환원, 그러니까 배당률 말고 주주환원율, 말 그대로 배당 성향 기준으로 이거를 좀 일정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하느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2배, 3배, 4배 돈을 버는데 똑같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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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저액 배당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관점에서 이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농심이라는 기업을 항상 언급을 하는데 맞아요. 농심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4,000원 정액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는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20만 원 근처에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뭔가 뭐 성장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이게 혁신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주주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주가가 가질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다 말고 힘을 잃으면은 또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시절이 안 좋고 사업이 조금 꼬이면은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뭐 중소기업 단에서 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좀 창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최대 주주분께서 좀 경영 마인드가 조금은 달라지신 분들이
이제 돈을 버는 관점에서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못 벌면은 배당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벌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주가 회사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그 관점에서 배당 성향을 말 그대로 주주한테 번 돈의 얼마는 너네한테 줄게 라는 약속을 지키는 이게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요 부분을 지켜내는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신라면 안 좋아하세요? 신라면은 안 좋아합니다.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겠고 근데 약간 그 미용 의료기기랑 조선 쪽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한 지가 좀 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그 글로벌 포지션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글로벌에서 1등은 미국과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오예요. 점오인데 문제는 이제 보톡스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워낙 이제 주변에서 야 아니 유튜브도 하고 TV도 하니까 맞아봐라 이래가지고 피부과에 한번 물어봤어요. 독일 보톡스가 10만 원, 15만 원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산은 2만 원 한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산 맞으라고. 국산을 맞다가 효과가 없으면 독일을 한 방 맞고 또 국산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효능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네, 뭐 부작용이 조금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특수한 케이스고 그냥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말 그대로 좀 싼 거 맞다가 뭐 중간에 뭐 비싼 거 맞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굳이 그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이제 뭐 내가 여기 뭐 맞았다라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이빨 뭐 까가지고 내가 이거 독일 건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와 가심비라 그러죠. 이게 맞으면은 굳이 비싼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뭐 문제가 있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밖에 나갔을 때 뭐 그런 뭐 법규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 오히려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보셨겠지만 중국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 자체의 GDP 1인당 GDP를 보고 구매력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나 독일은 여전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구입을 하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과 성능이 비슷한데 금액이 좀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 매력이 있다. 그리고는 특히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역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는 점유율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단계죠.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여전히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쪽 투자 아이디어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지금 단기 아이디어는 LNG입니다. LNG로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앤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지어야 될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원전은 10년 걸리고요. 그리고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절도 어렵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사도 필요한 데다가 중간에 인프라도 많이 깔아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화력발전소 부지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LNG 발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밀어주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 두산 쪽에서 글로벌에서 4번째일 거예요. LNG 발전 터빈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중간 거쳐가는 단계로 LNG라는 것을 또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라는 쪽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천연가스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게 가스 상태의 에너지원을 운반한다라고 하면은 그 뒤는 수소 혹은 암모니아 쪽으로 똑같은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가스 캐리어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스 캐리어선을 만들 수 있는 특수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보면은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근데 뭐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고 그다음에 발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LNG 관련돼 가지고는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은 일본 내수 시장,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의 발주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유럽에, 러시아에 전 세계 발주를 우리나라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한국이 글로벌에서 독점하고 있는 산업인데 왜 투자를 망설이시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흑자 전환의 사이클입니다. 흑자 전환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흑자 전환을 한다 혹은 그 전후 직전의 단계에서는 아주 장밋빛으로 흑자 전환했을 때 어디까지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는 조정을 받고는 돈에 의해서, 돈 숫자가 찍히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가 조정을 받고 적정 주가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돈을 어디까지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반영은 안 된 주까지 않나. 흑자 전환을 하는 단계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계속 노이즈가 나왔고, 특히 우리나라가 조선이 2007년, 8년, 그때 이제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해운이 이제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공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조선이 또 터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조선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숫자가 찍히면은 그때가 돼야 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결국 저는 2022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지만 안 되더라. 네, 안 됐더라. 그래서 이제 가다 말도 또 멈췄는데, 그러면은 뭐 다음 분기를 또 노려야죠. 그러면서 좀 스윙 투자하시면서, 지금 이제 적어도 한 2년 정도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오른 친구가 있고 못 오른 친구가 있어요. 못 오른 친구들은 뭐 이유를 찾아보시면 다 이유가 나옵니다. 뭐 이게 PBR이 저렴해서, 그리고는 뭐 실적이 저렴해서, PSR 한 배 언더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재밌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저는 그 관점에서 뭐 세트 업체도 좋고, 그러고는 뭐 카본이 들어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보냉제라고 하는 그쪽도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엔진 쪽이나 피팅 쪽도 많이 올라가던데, 뭐 그런 쪽도 수급성으로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올 때는 그런 친구들, 특히 실적, 그 다음에 뭐 PER, 성장성 이런 거를 많이 놓고 보셨을 때 관심 종목에 많이 담아 놓으시고, 얘들은 뭐 아주 지수를 이끌고 가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고 조용할 때 매수를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나 혹은 이렇게 뭐 대형 공시가 하나 나오면은 그때 이제 팡 튀면은 그냥 뭐 스윙 투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어떨까. 그게 좀 제대로 된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이 보니까 한 작년 겨울에, 네. 올해 겨울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상보다 유럽이 이제 날씨가 따뜻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그런 이슈도 좀 감소를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NG 사이클, 이게 뭐 네. 1년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지금 뭐 챗 GPT다, 로봇이다, 2차전이다 하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그쪽 쏠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에 아마 신호탄이 흑자 전환, 네. 뭐 제대로 된 그런 실적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 소개시켜 주셨는데, 1억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수 관점에서 대형주는 한 30% 정도는 모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채울 필요는 없지만 꾸준하게 뭐 여름이라든지 뭐 1년 정도를 놓고는 꾸준하게 이제 모아가는 단계로 3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뭐 현대나 기아가 됐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뭐 과거 5년, 10년 평균 기준으로 PBR로 놓고 보든 아니면은 실적으로 놓고 보든 지금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악은 지난 상황이고 대형주를 늘려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얘들은 계속 장기 관점에서 모아가시고 나머지 50%는 계속해서 스윙을 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다른 데 촬영을 하고 오면서 이제 거기서 질문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냐?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뭘 투자해야 되냐? 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작년처럼 뭘 해도 안 돼가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 돼라는 관점이고, 그만큼 심리가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고 신규 상장주들 막 따상가하고 막 따상상가하고 이러는 것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뽑으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뽑으시면서 계속해가지고, 이게 비중의 몇 프로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분할 매수, 오르면은 매도하고 또 다른 데 분할 매수, 그리고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 계속 해가지고 순환매 관점에서 중소형주 트레이드를 계속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 투자자 기준에서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국내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남들처럼 뭐 텐베거를 먹었니, 운이 좋아서 뭐 언제 샀는데 까먹고 있었더니 얼마로 올랐니, 이게 아니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7%, 10%씩 계속 끊으면서 돈을 계속 좀 불린 스타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우량한 종목들을 계속 뽑아 놓으시면서 이거를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섹터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도 있고 미용기기,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 조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2차 전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근데 유상증자라든지 IPO 이슈 있는 자회사 IPO 이슈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전히 기술력 있는 그리고 단단한 친구들 존재합니다.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BM도 사업회사니까 괜찮고요. LNF도 사업회사니까 괜찮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딱 그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IPO 이슈가 없는 그런 깔끔한 친구들 기준에서 얘는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지, 얘는 스윙이지, 얘는 장기로 모아가야지. 계속해서 이제 좀 전략 연구를 하시면서 스윙 투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걱정되는 게 고금리입니다. 근데 고금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파산이에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현금 비중을 꼭 이제 한 20% 30% 정도를 이제 갖고 계셔라. 이 월급을 계속 받으시는 고정수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연봉의 한 두세 배 정도 투자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현금을 갖고 있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비상시가 되면은 충분히 내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월급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리필되는 돈이 있으면은 근데 이게 좀 비정기적으로 돈이 있다 수익이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꼭 이제 한 6개월 정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이제 마련해 놓으신 상황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금융위기를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안 겪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만약에 파산이 발생을 해요. 어딘가가 좀 이렇게 크게 파산이 나면서 줄도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최소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정보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고금리라는 거는 그만큼 압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힘을 줘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꼭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내 생활비. 내가 여기 정말 내가 영혼을 털어놓고 부자가 돼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은 시장을 읽고 시장을 배우고 난 뒤에 요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내가 정말 대세상승하고 좀 더 좋은 상황,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때는 많이 투자하셔도 되는데 올해는 절대 골디락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는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가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조급하시면은 조금 돈을 벌 수는 있으되 많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시장이 올해 안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막상 최근 들어와서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강경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발언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락가락했다는 것 자체가 지수 관점에서 보면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또 빠르게 이 섹터 순환매를 돌면서 또 주도주가 바뀌면서 그런 장세가 흘러나오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 투자 아이디어 잘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